만초의 끝자락 11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나무들도 이제는 남아있는 영양분을 모두 뿌리로 내려보내면서 겨울 동안의 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죠. 네, 나무는 계절에 맞춰서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요. 또 어린 풀들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옵니다. 네. 이 놀라운 생명력의 시작은 바로 뿌리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장이 그 뿌리 역할을 합니다. 장은 전신 건강의 척도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준비한 암 특집 시리즈는요. 대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대장학문외과 백성규 교수님, 소화기내과 이유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암은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린다. 국내 대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가파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8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 나라가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육류나 지방식, 이런 운동 부족 같은 그런 상황들과 채소 섭취도 부족하고 비만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암병변인 선종성 용종을 발견하면 절제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해서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서 아주 조기에 절제할 수 있으므로 생존율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소화의 통로, 대장을 가로막는 불청객, 대장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대장학문외과 백성규 교수, 소화기내과 이유진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네, 요즘 현대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내지는 영양제 이런 것들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요즘은 유산균이 아주 필수라고 할 만큼 장 건강을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대장을 두고 제2의 뇌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이겠죠.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장의 기능과 역할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백성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대장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는 약 150c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위와 소장에서 주요 영양소들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내용물들이 대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약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내용물들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대장에서는 이 내용물 중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우선 흡수를 하고요. 우리 몸에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지방산, 질소화합물, 비타민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요.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우리 몸에서 대변으로 만들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섭취하는 다양한 영양분을 분해하고 그에 따라 흡수하고 아니면 또 배출하고 여러모로 외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장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유진 교수님, 그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고자 하는데 대장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대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가장 흔하게는 변비, 과민성 장증후군, 감염성 설사병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최근 젊은 연령에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또 있고 장결핵, 장폐색, 개실염 등의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소화기내과의 이유진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에 대한 진단과 또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리 보스만이 4년간의 암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걸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슈퍼히어로의 비보 소식에 많은 팬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이런 대장암을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장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장암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암인데요. 2018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 기대 수명인 80세, 여성에서 86세까지 생존하게 되는 경우에 암이 발생할 확률은 남성에서 39.8%, 여성에서 34.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장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도 남녀 모두 공히 3등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살펴볼 때 남성에서는 폐암, 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암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맛있는 조기를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조기 사진이냐 하면요. 대장암은 무엇보다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기억에 꼭 남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장암 발생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앞서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 원인 가운데 대부분이 식습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고위험군, 주요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육류 섭취나 고지방식, 운동 부족, 채소 섭취 부족, 그리고 비만, 음주, 흡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는 실제로 10% 미만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유전성 대장암이나 가족성 용종증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개별화된 검진 프로그램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대장암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대장암은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장암은 위치에 따라서 크게 우측 대장암, 좌측 대장암, 직장암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나 점액변, 장폐색 증상, 체중 감소, 빈혈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좌측 대장암이나 직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혈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위치가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변과 관련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배변 시에 잔변감이라던가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 진단을 내리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 증상들만 해도 이미 초기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70%가량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증상의 혈변도 나와 있는데요.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혈변을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보면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암이 있다고 해도 혈변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혈변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질이라던가 치액과 같은 여러 가지 항문 질환들도 혈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출혈이 항문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나는 경우에는 좀 더 새빨간색을 띠게 되고요. 항문에서 먼 위치에 좀 더 위쪽에서 나는 경우에는 검붉은색을 띠거나 실제 눈으로는 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질이라고 생각하다가 암을 방치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신다면은 진료를 보고 검진을 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증상들로 인해서 좀 걱정도 되고 염려스러워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먼저 암이 있다, 없다라는 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변 자멸 반응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CT, MRI, PET-CT, CEA와 같은 종양 표지자를 포함한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병의 병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분변 자멸 검사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대장 내시경보다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변 자멸이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장암이 어느 부위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등을 좀 더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장 정결제를 복약을 하여서 장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하여서 직접 이렇게 점막을 관찰을 하여서 용종이나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을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율이 매우 높은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용종이 발견이 되었을 때 내시경 검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제거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더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이 대장 내시경을 선택해서 자주 활용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검사법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장 결정제를 복용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긴 맞습니다. 합니다. 장 정결제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먹고 나면 밤새 고생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알약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던데 좀 더 쉽게 검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장 정결 과정이 무척 힘든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장 정결제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1리터 가량만 섭취를 하여도 되는 저용량 장 정결제도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 정결제의 맛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알약으로 된 장 정결제도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의 취향이나 상태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용종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상관없이 보이면 즉시 제거를 하는 게 또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용종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이 있고 그러한 종류가 아닌 비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과 같은 경우에는 추후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비선종성 용종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눈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진행한 정도를 병기라고 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영기와 같은 경우에는 상피 내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아주 표면에만 살짝 암이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기, 2기로 진행할수록 장벽으로 좀 더 깊이 암이 침륜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3기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림프절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 4기와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로도 전이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기 대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영기와 1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장 폴립은 용종과 같은 말이고요. 정상 점막에서는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폴립이 있는 경우에는 불룩 튀어나온 병변을 뜻하게 됩니다. 대장암은 이런 매끈매끈한 장의 벽에서 실제 이런 용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진행하면서 조기 대장암, 진행성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샘종성 폴립이 실제 암으로 진행을 하는 데에서는 10년에서 15년가량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나 검진을 통해서 이런 샘종성 용종을 진단하고 암을 조기 위암 단계에서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진행성 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기 대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성 대장암과 같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선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조기 대장암의 치료는 먼저 내시경 및 영상 검사를 통해서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서 림프절 전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림프절 전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외과적 수술을 먼저 권유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대장암 중에서도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완전히 다 절제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재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내시경적으로 절제하기 전에 이미 눈으로 보기에도 깊이가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기 대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조기 대장암은 그 전구 병변인 선종성 용종에 비해서 크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술 후에 출혈이라던가 천공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더 흔합니다. 절제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 절차와 동일합니다. 장이 청결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3일에서 5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이나 현미 등의 잡곡을 먹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고요. 시술 전날은 소식을 하는 것이 좋겠고 장 정결제를 전날 저녁 혹은 시술 당일 새벽에 마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절제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전후 과정에서 출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조장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여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술이 다 종료된 이후에도 내시경 절제술 관련 합병증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진으로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출혈이라던가 장에 구멍이 생기는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발생하는지 여부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보통 시술하고 나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추가로 금식을 하면서 입원하여서 합병증 여부를 관찰을 하게 되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입원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술이 종료된 이후에는 절제 조직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여서 이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내시경 치료만으로 이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현미경 병리 검사는 보통 일주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퇴원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올 만한 시점에 외래 진료를 예약해 드리게 됩니다. 내시경 시술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조기 대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올가미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절제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암이 있었으면 이것을 바로 아래쪽에 점막 하층에 바늘을 사용해서 어떤 용액을 주입하여서 이 부분을 빵빵하게 부풀리는 쿠션과 같은 기능을 해주고요. 이런 올가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여서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고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좀 더 큰 조기 대장암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올가미 절제법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시경 칼을 사용하여서 제거를 하여야 하겠는데요. 모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점막층과 점막 하층, 근육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칼을 이용하여서 여기 바늘을 찔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린 다음에 다양한 칼로 이 부분을 살살 도려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를 한 이후에는 암 자체의 재발 여부를
잘 추적 관찰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료한 조기 대장암 부위를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은 대장의 다른 부위에서 또한 새로 발생하는 대장암이 있는지 여부도 관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이나 대장용종을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진단율이 매우 높은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용종이 발견이 되었을 때 내시경 검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제거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더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순자 씨는 대장에 제법 큰 용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여간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가끔씩 아프고 치료 좀 많이 들어갖고 우리 아들이 와갖고 종합 검진 받으러 갖고 가서 검진 받으니까 이제 대장에 이제 용종이. 용종이 발견된 부위는 맹장 근처. 대장 내에서도 두께가 얇아 수술 시 난이도가 있는 부위다. 복부 불편감으로 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았는데 거기서 3cm 가량의 아주 큰 용종이 맹장 주변에 발견이 되어서 그곳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암이나 뭐 이런 걸로 진단이 되거나 한 상태는 아닌데 용종은 크기가 클수록 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시술하고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신중하게 내시경을 삽입하는 이유진 교수.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용종. 이유진 교수는 조심스레 제거해 나간다. 환자분은 다행히 특별한 합병증 없이 시술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검사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퇴원을 하여서 일주일가량 뒤에 병리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병리 조직 검사에서 암 소견이 나타난다 하면 추가적으로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CT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이유진 교수로부터 전해온 반가운 소식. 이순자 씨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대장 종양은 다행히 저등급의 선종으로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이래갖고 좀 운동, 걷기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음식을 좀 조심해서 먹고 제 나름대로 이제 운동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시경 치료 사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 대장암은요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대장암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대장암이나 선종, 염증성 장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유전성 질환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환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장암 검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계 가족에서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유전성 암 증후군이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별화된 대장암 검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최근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라는 점입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40여 개의 나라에서 20에서 49세 사이에 대장암 발병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젊은 연령층에서 최근 대장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남녀에서 분변 자멸 검사를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만약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나 이중 대장 조형 검사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는
적어도 45세 이상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비록하여서 가능하다면은 대장 내시경도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는 시행할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장학문외과의 백성규 교수님과 함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교수님, 뭐 대장을 좀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공포감, 두려움은 이루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환자분들은 그런 순간 가장 궁금해하거나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예, 환자분들이 대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오면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한테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 과연 수술을 하면 얼마나 많은 장을 잘라내느냐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퇴원을 며칠 만에 하느냐 또 수술 후에 합병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또 과거부터 인공항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수술하고 난 뒤에 과연 항문을 없애고 영구적인 인공항문을 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수술 후에 과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도 하시고 또 수술 후에 그러면 재발이 또 있다는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생활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며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먼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장암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려면 대장암의 진행 단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앞서 이유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장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장암이 1기 사진과 2기, 3기, 4기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에 1기와 비교해 보면 2기, 3기, 4기로 갈수록 확연하게 암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물론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3기, 4기가 되면 주변으로 장감막으로 림프절 전이가 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 림프절 전이를 한번 도식화해 보시면 여기 대장암이 있으면 빨간색이 암입니다.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림프절이 전이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 가고요. 전이 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수술한 후에 똑같은 도식화된 부분에서 대장암이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가 있는 부분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림프절 전이가 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완전히 절제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재발이 줄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대장암이 앞에서 우리 임씨님께서 많이 증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장암의 생존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국은 71.8% 정도 되고요. 세계에 유수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대장암의 생존율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이유진 교수님과 함께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 밖에 뭐 외과적인 수술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장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 그리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병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지만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대장암 1기 같은 경우는 근치적 수술 또는 시술, 앞서 말씀 이유진 교수님의 시술 후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면 되겠고요. 결장암 2기 및 3기는 근치적 수술 후에 보조 항암 화합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직장암인 경우는 근치적 수술 전 또는 후 방사선 치료가 포함되게 되겠고요. 대장암 4기인 경우는 간혹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절제를 할 수 있어 완치를 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신 상태에 따라서 항암요법으로만 거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이 아닌 고식적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수술적 치료에 앞서서 교수님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저희가 건강검진 받으면 상당히 작은 어떤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 용종의 크기와 암으로 발생 가능 정도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용종이 1cm 미만인 경우는 거의 대장암의 발생률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2cm 이상만 되는 용종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에서 대장암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크기가 대장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작다고 해서 아니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모든 용종들은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장은 길이도 긴데다가 또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방법도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대장 절제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수술적 치료입니다. 대장암에서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개복술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혐오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개복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내시경 절제 수술 또한 최소 침습 수술이 되겠고요. 조금 더 진행된 경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생긴 대장암인 경우 우측 대장 절제술, 좌측에 생긴 대장암인 좌측 대장 절제술, 그리고 구불 결장이나 직장에 생긴 경우는 전방 절제술 또는 저위 전방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복회음 절제술이라는 것은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우측에 생긴 소장에서 넘어온 우측에 생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림프절을 포함해서 우측 대장을 잘라내고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하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저 좌측 상단에 있는 대장암이 있고 주변으로 림파선 전이가 가 있는 부분은 좌측을 림파전을 포함해서 절제를 하고 문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이 사진은 직장암이 되겠습니다. 앞에 방광도 있고 뒤에 골반도 있는데 직장암인 경우인데 직장암인 경우는 저위 전방절제술 또는 전방절제술을 시행하고 항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합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항문을 통해서 암을 절제하고 난 후에 항문을 통해서 문합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저위 또는 전방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간혹 암이 항문 관략근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항문 관략근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은 잘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는 항문을 같이 잘라 절제를 하고 대장암을 같이 절제함으로써 평생 인공항문을 차게 되는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인공항문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 괜찮으십니까?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요. 수시로 주머니를 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우는 거, 눈에 보이는 부분 여러 가지 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간혹 문합부 보호를 위해서 인공항문을 만들더라도 6개월 정도의 일시적인 인공항문을 만들고 복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종양이 진행을 해서 관략근을 침범한 경우는 불가피하게 항문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대장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에는 어떠신가요? 예, 수술 후의 합병증은 먼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폐 관련 합병증이라고 무기폐 폐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대장 수술을 하고 나면 문합을 해야 됩니다. 대변을 볼 수 있게끔 문합부에 잘 붙지 않는 누출이라는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복강 내에 감염, 출혈, 상처에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장유착 및 폐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장암인 경우는 배뇨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항문 주위 통증 등과 같은 합병증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난 다음 날부터 환자분들은 심호흡과 기침, 가래뱉기 그리고 걷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 동안에는 환자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은 또 삼가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하게 되면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영, 자전거, 등산 등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본인이 원래 즐기던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운전, 여행 또는 비행기 탑승은 퇴원 후 한 1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절제 후에 잦은 설사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문도 헐고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배변 후에는 휴지보다는 물로 씻는 것이 좋고 비누는 조금 자극이 되니까 비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대장암 환자는 수술을 하고 나면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영양도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면역 기능과 영양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곡류를 매 끼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고기, 생선, 계란 같은 경우는 매 끼마다 한두 가지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 우유와 유제품들을 고영양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만 우유 알레르기라든지 설사를 하는 분들은 꼭 우유가 아니더라도 야구르트 정도의 유제품도 권해드립니다. 네. 유지와 당류는 고기 같은 경우는 굽는 것보다는 찌는 거나 삶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당류 같은 설탕류도 약간의 양념 정도로 조금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지금부터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법들이 있네요. 항암, 화학요법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 또 복강경, 로봇 수술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장암에 있어서 항암, 화합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수술 후에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6개월 정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암인 경우는 2기, 3기 정도인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화합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4기인 경우는 간 또는 폐 전이암을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이나 재발이 있는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해서 고식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암 화학요법의 효과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존율은 1기는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암 화학요법은 하진 않습니다. 2기는 생존율이 80% 정도 되는데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3기는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의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요. 50에서 60%의 생존율이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70에서 8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4기인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할 수 없던 경우 항암 화학요법을 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기도 할 뿐더러 생명 연장을 30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장암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진행성 직장암에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보통 시행하게 되는데요. 매일 10분에서 20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행하고 주 5회, 25회 정도 시행합니다. 대개 치료 6주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2에서 4주 정도 시행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이렇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20에서 50%는 재발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발이 겪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향후 치료를 하면 또 완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재발 여부는 수술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5년간 초적 관찰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투관침을 통해서 복벽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투관침도 줄여서 단일공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수술 후에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개복 수술에 비해서 상처가 적고요. 개복 수술에 비해서 통증도 적고 상처가 적으니까 창상 감염도 적을 뿐더러 비교적 개복 수술과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좋은 성적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립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로봇은 또 다른 수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관침이 들어가는 것은 복강경 수술과 동일합니다. 또 로봇의 장점과 단일공의 장점을 포함해서 단일공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로봇 수술은 도식화 보시면 먼저 환자가 소독 지역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자는 비소독 지역에서 로봇을 조절하고 보통 사람들이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로봇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자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요. 로봇이 환자 옆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조수가 있고 마취과 의사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로봇 수술의 장점이 뭐냐면 복강경 수술과 같은 수술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기존의 복강경 수술이 가지는 단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분, 기구의 제한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영상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구조물들의 확인이 용이하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손목과 같은 기구의 움직임이 있어서 수술이 좀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장암인 경우는 직장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배뇨 기능, 성기능 장애에 대한 우수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남경섭 씨는 건강검진 중 대장 용종을 절제했다. 문제는 이 용종이 대장암이었다.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평소에 제가 이제 그 건강 관리를 음식이나 또 운동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진단받고는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 어제부터 입원 중인 남경섭 씨. 내시경으로 수술 위치를 미리 표시해 정확한 수술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만을 앞두고 있다. 병기가 1기 내지 2기 정도 아마 조기에 잘 발견한 경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잘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고 더욱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장암이나 뭐 이런 암은 가족력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막 이런 데 더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이제 또 걸릴까 싶어가 얘기를 건강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술은 구불 결장에 대한 저위 전방 절제술. 정확한 수술을 위해 수술용 로봇이 투입되었다. 잠시 후 화면에 대장암의 모습이 보이고 백성규 교수는 섬세한 손놀림으로 수술을 집도한다. 조직 검사에 따라서 수술 후 항암 치료 여부를 파악하고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고요. 만약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6개월 정도 할 생각입니다. 홍식 씨가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건 2년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이 든다. 증상은 따로 없었고 3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하는 시기를 2년을 늦춰버렸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5년째 했는데 조그만 게 생겼다고 빨리 가가지고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형태입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고 운동과도 거리가 멀었다는 홍식 씨. 그래서 진단 당시에는 더더욱 걱정이 많았다. 환자는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시행받았고요. 수술 후에 조직 검사에서 다행히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서 특별한 항암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2년 동안 추적 검사를 시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재발의 증거는 없고 향후 3년간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넘긴 인생의 고비. 대장암은 홍식 씨에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약 제때 먹고 운동 매일 하고 기름진 음식 적게 먹고 그런 식단 조절하고 그런 편입니다. 건강해지고 나면 이제 멈췄던 일들을 해야죠. 복강경으로 대장 절제술 받은 환자 사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최신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대장암 환자분들이 희망을 가지고는 계실 텐데요.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예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장암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총 섭취 칼로리 비만이 대장암의 주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미나 흰빵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많이 드시도록 권해드리고요. 채소, 해조류, 버섯을 많이 먹도록 권해드립니다. 과일은 매일 적당량 먹는 것이 좋겠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육가공식품은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 섭취를 권해드리고요. 고기는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칼슘, 비타민 B, D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권유드리고요. 몸을 활발히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를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한 운동과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특히 대장암의 나이가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이상의 무증상 환자들도 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변비나 혈변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검진을 권해드리고요. 또 대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말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장암은 미리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장암 증상 중에 배가 아프고 또 혈변을 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질을 방치하면 대장암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현대인들의 건강 적신호는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만큼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현대인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 교수님, 치질 방치하면 대장암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받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느냐 하면 치질의 증상과 대장암의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도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질도 출혈이나 항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단순히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는 혹시나 모를 대장암이 진행된 단계로 발견되어서 수술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치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서 대장암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증은 저희 약속 상담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60이신 저희 어머니는 정기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됩니다. 용종을 떼어내고 그 다음 해 검사를 해보면 또 용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처럼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하셨습니다. 네, 이유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장암의 위험 요인과 마찬가지로 육식이나 고지방식을 즐기시는 경우,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용종이 잘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용종이 이제 계속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발생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대장 내시경 기계나 술기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아주 작은 용종도 발견하여서 그때마다 제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용종을 매번 몇 개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복강경 수술을 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았고 또 대변을 잘 못 보셔서 배도 좀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허리도 좀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관리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백성구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대장암 3기로 복강경 수술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면 아직까지는 회복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기니까 회복한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는 부분은 환자에 따라서 좀 늦게 아무는 경우도 있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수술 후에 변을 잘 못 푼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배변의 장애를 일으키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회복 기간이니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픈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장기간 수술을 하는 동안에 수술 후에 근육에 대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대장암 3기 때문에 허리 아픈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허리가 아프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한 번 더 당부하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유진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을 잘 발견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암 검진을 잘 챙겨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장암이 걸렸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신다든지 뭐 다른 대체 요법을 치료하는 이런 분들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셔서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항상 이 암 특집 시리즈 속에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식습관, 생활 습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의학 정보 전해주셨죠. 대장학문외과 백성규 교수님, 소화기내과 이유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